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문제, 땅 문제, 돈 문제, 고소고발건, 유치권이라든가 친권, 양육권, 또 보증, 명의신탁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영장 심사 때 포토라인을 세우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는 판례가 실제 나왔나 보죠? 예, 그 대법원에서 네. 최근에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그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그 1,000만 원의 그 위자료를 인정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보시면 그 뭐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 앞에 포토라인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뭐 질문도 받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많이 하죠. 일반인들보다는. 예. 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그 사업가를 갖다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결국엔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조건 네. 포토라인에 세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포토라인에 세운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갔을 경우인 그렇죠. 거죠, 이거는? 예, 초상권 침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송에 나갔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방송에 설사 나가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기자들,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오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고려가 된 부분은 공인이 아닌 사업가였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신상 공개 허용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신상 공개 예외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검찰이나 이런데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그 신상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돼 있을 것인데요. 이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신상 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배상 책임을 지운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아마 일반인이었지만 검사 스폰서, 이제 검사 공인이 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이 판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결국에는 초상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인격권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어떤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죄가 확정이 안 된 어떻게 보면 피의자 또는 그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 무작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하나의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일반인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보도해 나간 경우인데 공인이라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공인은 괜찮습니까? 그 공인의 경우에는 초상권의 보호 범위가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
그 공적 인물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공적 인물이 아닌지에 따라서 초상권의 보호 범위나 보호 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 보면은 뭐 이 포토라인에 세게 되면 채널별로 뭐 공중파 있고 예. 또 뭐 케이블 방송이 있고 하는데 이것도 횟수에 따라서 또 달라질까요? 손해배상이?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또, 결국엔 노출의 정도라든지 네. 그 노출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손해배상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책정함에 있어서 아마 금액의 고려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더 추가해 예, 주실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최근에 네, 인격권에 네. 대한 부분, 뭐 명예라든지 또는 얼굴에 대한 뭐 초상권 또는 목소리에 대한 권리 이런 뭐 어떤 인간 사람과 분리할 수 없는 어떤 법적 보호 이익에 대한 어떤 법원의 고려라든지 네. 법원의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초상권 포토라인에 세우는 자체가 초상권 침해. 그 의사에 반해서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내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어떤 그런 물건을 좀 제공해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거부하고 결국엔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그 초상권 얼굴이 다 공개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있어서 네. 그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그걸 인정한 사안입니다. 예. 다음 사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골프장 캐디가 주변 군부대 사격장에서 네. 날았던 그 도비탄이라고 그럽니까? 도비탄을 예. 머리에 맞아서 예.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라고 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전라남도 쪽에 있는 골프장에서 네. 캐디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골프장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에 이제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군부대 사격장에서 그 사격 훈련을 하다가 그 도비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날아와서 캐디의 어떤 머리를 가격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여기서 도비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총에서 이제 총알이 발사가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장애물에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탈되면 그게 이제 도비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캐디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제 총알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다친 사안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캐디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군부대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고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주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탄이 실제 어디서 날아왔는지 또 군부대 예. 사격장에서 날아왔는지 이런 인과관계를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됐고요. 인정이 됐고요. 다 인정이 됐는데 이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생명이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손해배상 금액이 네. 생각보다 많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한 3,700여만 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이게 많이 인정이 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 법원이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이 머리에 맞은 상황이어서 많이 다친 상황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게 예, 나왔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얘기를 할 때 그 보통 적극적인 손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손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이렇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치료비라든지 향후 치료비, 나중에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적극적인 그 재산상 손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간병비가 있으면 뭐 간병비 같은 것도 당연히 거기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인데 그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가 결국에는 그 일실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일을 해서 합니다. 근로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일을 못해서 또는 노동 능력이 상실돼가지고 뭐 이제 그거만큼 수입을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극적인 그런 손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적인 손해, 그러니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손해를 갖다가 다 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휴업 손해라고 하는 거, 캐디로서 이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손해에 대한 금액도 산정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간병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병원 생활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간병비나 개호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에 대한 금액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 그렇습니다. 네. 예,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3,700. 예, 그러니까 휴업 손해가 1,300여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개호비, 간병비라는 게 한 1,300여만 원 정도 인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자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너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이것도 후유증, 합병증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뭐 적극적으로 아마 이 소송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노동력 상실률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일실 수입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원만히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러니까 또 뭐 상소할 수도 있나요? 이게요. 12월 3일 날 이제 광주에서 선고된 사건이어서 네. 아마 항소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원고 입장에서는 이 손해배상 금액에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적극적 배상이라든가 소극적 정신적 배상이 일단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합의가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런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네. 12월 3일 날 선고가 됐으니까 항소가 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게 이제 후유장애 또는 뭐 일실 수입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충분히 반영을 해준 것으로는 생각이 조금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요. 네. 구토 증세를 보였던 90대 노인이 그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 폐쇄, 기도가 막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네. 그 확인하지 않은 그 요양원의 책임을 물은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90대 노인이 이제 입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구토가 일어나거나 할 때는 이 기도가 이제 막히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요양원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서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그 했고요. 그 경우에 요양 보호사를 상대로 요양원요.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인데 그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어서 그 결국에는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고요. 네. 그 경우에 이제 그 2,300만 원 정도의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체크나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가 그와 같은 체크를 하지 않고 그 구토를 자꾸 하고 그랬을 때 기도가 막히는 부분을 잘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근데 요양사가 하지 않았어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 구토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양원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그 결국에는 배치가 돼 있는 경우에 담당자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요양원 이제 관찰 일지나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할 때 그 이제 노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재가 되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식사를 했는데 구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직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어떤 기도 폐쇄 가능성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씹는 장애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그 어떤 음식물 같은 것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조치도 해 주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의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이런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도 그와 같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떤 노인의 어떤 연화장애, 씹는 거에 대한 장애와 구토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병원에 전원 조치를 하거나 그 어떤 본인들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응급 상황 그와 같은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의 책임도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 하에서 이제 건강보험 사용자, 그러니까 음. 요양보호사를 사용한 사용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우리 법상으로 보면 사용자 책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그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그 저기 개개인이 어떤 재산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용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그 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응급조치 정도는 이제 다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배상을 한 사례. 예, 그렇습니다. 예.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요즘 요양보호사들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 또는 뭐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세가 90대면은 뭐 연세가 많아서 뭐 소화 능력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나름의 또 최선의 방법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어떤 사례일까요? 다음 사례는요. 저기 이제 조산이 된 아이가 있는데 네. 병원에서 그 에크모라고 해서 산소 공급 치료기가 충분히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병원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가 또는 의료진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도 그럼 의료 사고로 본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의료 사고인데요. 뭐냐면 출산을 하는데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이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출산일 전날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 산소 공급 치료기에 대해서 다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확인을 안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 병원에 책임이 있나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고서 그 아이를 갖다가 출생케 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조산이 돼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을 한 경우에 요 그 다음 병원의 얘기는 손해배상 다음 책임을 시간에 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대선 윤석열 후보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관계로 하루 쉬고요.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